집안은 적막감에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뚜렷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차갑게 식은 저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쨍한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들리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 수진이었습니다. 준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에 번들거리는 땀방울과 옅게 풍기는 술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치마와 어깨를 드러낸 블라우스, 전보다 화려해진 옷차림은 그녀가 집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짙어진 눈화장과 붉은 립스틱은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듯 낯설었습니다. 수지는 요즘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늦게까지 할 얘기가 있다, 급한 일이 생겼다 등 변명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이름도 생소한 친구 아버지 문상까지 나왔습니다. 또 동창들과 1박 2일 여행 가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는 횟수도 gal수록 잦아졌습니다. 준혁은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뜨거웠던 연애 시절을 지나 이제 안정적인 부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권태기는 남들에게 통용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태어난 후에는 더욱 단단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단단했던 벽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오늘도 늦게 왔습니다. 요즘 당신 늦게 오는 때가 너무 많아졌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 그 스트레스는 거의 매일같이 풀면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있겠나.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권태에 빠져.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철학자 납시셨네. 스트레스가 없는 게 행복이지. 없다고 탈될 게 어딨어. 수지는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분이 들떠 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뭘 그렇게 문자를 하는 건지 어느 때는 저녁 내내 문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덕 웃기도 합니다. 하긴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웃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선 당연히 좋습니다. 내일도 나가. 내일은 일정 없어. 그냥 쉴 거야. 좀 피곤하기도 하고. 주로 누굴 만나는데 그걸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전에 다니던 회사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특별할 것도 없어. 내가 누구 만나는지 궁금해. 아니,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그렇다고 내가 살림 안 한 게 뭐야? 다 내가 하지 당신이 했어? 준혁은 더 이상 묻다가는 말다툼 날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수지는 준혁에게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간혹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아들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는 곧장 자신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아 수진이 놓고 간
컵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짙어진 색깔, 낯설어진 향기.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민준에게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늘 엄마, 밤에 왜 늦게 와?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피곤한 얼굴로 엄마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라고 둘러댔고 민주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습니다. 그녀의 피곤함은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되면 준혁은 잠 못 이루고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그는 애써 잠든 척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의처증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남자 만났냐고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웠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행동은 남편이란 존재를 아예 무시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자신을 구속하려고 한다느니, 사생활을 너무 꼬치꼬치 깨묻는다느니 하면서 반발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수진의 방종은 민준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수진이 늦게 들어와 잠깐 언쟁이 붙었는데 그때 수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봤습니다. 왜 자꾸 간섭하냐며 자신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갑작스레 사생활이라니. 준혁은 수진의 사생활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특이했습니다. 식사량도 엄청 줄이고 군것질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힐도 색깔별로 몇 개나 늘었습니다. 또 변한 건 잠자리였습니다. 준혁이 다가가면 피곤하다며 거부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별 감흥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방관적인 태도는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할 뿐더러 수진에 대한 감정까지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이 잔뜩 곤두서서 일상의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밤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이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해제된 화면에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누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혁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젊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심코 언급하는 나이트클럽이라는 단어. 준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준혁은 수진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 모 카페에서 친구인 듯한 여성 3명을 만나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1시간 넘게 수다를 떨며 어디론가 연신 전화들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자 카페에서 나와 10여 분 정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이 나이트클럽에 다닐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새벽에 들어오고 하는 게 다 나이트클럽 때문이었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특별히 나이트클럽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카페에 모여 연신 전화들을 한 것을 보면 어디를 갈지 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위 물이 좋은지 쪽수가 서로 맞겠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준혁도 과거 몇 차례 다녀봐서 클럽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결혼한 여자가 나이트클럽에 나간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일들을 직접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남녀가 만났다면 그건 뻔한 관계인 겁니다. 불특정인들과 원나잇하는 클럽 문화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진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망가진 가정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준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그날 새벽 2시경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지금 새벽이야. 좀 늦었어. 그래도 남보다 일찍 들어오는 거야. 남들이라니? 비교 대상이 누군데? 그 남들이 누구냐니까. 잘못 나온 말이야. 일찍 다닐게.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내가 뭘 숨긴다고 물어? 난 숨길 것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사생활일 뿐이야. 수진의 표정은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가지고 시비냐는 식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수진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부부라고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아내 몰래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쾌쾌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의 뒤를 좀 쫓아주십시오. 최근 행동이 수상해서요.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비용은 선불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지훈은 손이 떨리는 채로 서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받아든 준혁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캄캄한 나이트클럽 안 현란한 조명 아래서 낯선 남자와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고 있는 수진의 모습. 사진 속 그녀는 준혁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낯선 남자에게 기대어 속삭이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모습은 그가 알던 가정적이고 차분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또 다른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고 표정은 해방감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는 왜 수진이 나이트클럽에 다니게 되었는지, 왜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진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는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자책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그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보려 애썼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히 점점 더 선명하게 균열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준혁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장함은 수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수진은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준혁 씨, 이건 오해야. 수진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감추려 했지만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변명을 들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랬어, 수진아? 준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고통과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준혁 씨. 나도 모르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작 이거였어? 당신은 우리 가정을, 나를, 아이를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었어? 준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준혁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 반복되는 일상과 육아에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늘 바빴고 그녀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은 그런 그녀에게 일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억눌렸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관심은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단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는지,
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는지. 나는 당신의 남편이었잖아.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준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처럼 오갔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수진을 믿을 수 없었고, 수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준혁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식탁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대화는 최소한의 것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부모의 싸늘한 기류를 감지하고는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맨날 싸워? 민준의 질문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유치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준혁은 민준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수진에게 상담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준혁의 끈질긴 설득과 민준을 위해서라는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상담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준혁은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솔직한 대화를 주문했지만 이미 깊어진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쌓아온 불신과 원망을 쏟아냈고 상담실은 때때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 현우와 진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현우는 수진에게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열정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당신한테서 못 느낀 포근함이 있어. 나에 대한 배려심이 느껴졌어.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배려 같아. 착각 좀 하지 마. 준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이 외로워할 때마다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바쁜 일상에 치여 놓쳤던 것들을 현우는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우의 직장을 알아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현우는 준혁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와 있을 때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데. 현우의 말은 준혁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준혁은 분노에 휩싸였지만 이내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현우를 때릴 수도 없었고 당장 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준혁의 단호한 태도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인정하고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혼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민준의 양육권을 두고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외도를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했고 수진은 방어하기 급급했습니다. 이혼 조정 중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우라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수지는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없어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겠냐며 수진의 존재를 그냥 일회성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를 사랑하는 수지는 도대체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기대했던 해방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고 수지는 그의 무관심 속에서 배신감에 빠져 고통받았습니다. 현우는 수진이 이혼을 결정하자마자 그녀에게서 즉시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저 일시적인 유희를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외도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시선 또한 곱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직장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준혁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가족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민준이 밝은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나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민준의 순진한 말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민준에게 아픔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준혁과 수지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민준의 양육권은 준혁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매주 민준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날, 준혁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사랑은 차가운 재가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또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을 벗고 차분한 모습으로 사회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민준은 그런 엄마의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수지는 민준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혁은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민준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웃음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 후
지훈은 민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예전과는 달리 편안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민준이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수진에 대한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남아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화창한 봄날, 준혁은 민준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준은 밝게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잃어버린 계절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며 그들은 그렇게 천천히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상처를 극복하고 삶을 긍정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존재는 그들에게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늘 잃고 나서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